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7편 단죄와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키즘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단죄의 민족주의와 아나키스트의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아나키스트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철학적 측면에서 오늘날의 아나키스트 운동에 대해 사유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나키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나키즘은 사회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자가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철학적 사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가를 우리는 아나키스트라고 부릅니다. 1793년도 윌리엄 고드원은 도덕과 행복에 대한 정치 정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모든 형태의 정부를 개인의 개화를 가로막고 부패로 이끌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무정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소수에 대한 권력의 집중과 권위적인 대표를 반대하는 것이죠. 개인의 자율과 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가를 아나키즘 활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나키는 프랑스어 말인데요. 원래 원뜻은 선장이 없는 배라는 뜻입니다. 선장이 없는 배라는 뜻이죠. 배에 선장이 없다고 해서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아니죠. 보통 배의 주인을 우리는 선장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러나 선장이 없는 배는 주인이 없는 배가 아니고 선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키즘의 역사는 아주 깊이 올라가죠. 고대부터 아나키스트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 노자, 석가 다 아나키스트라고 크게 광의로 해서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적인 아나키즘의 탄생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부터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키즘 운동은 크게 사회적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환경주의적 아나키즘이 있죠. 최근에 환경주의적 아나키즘은 생겨난 조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아나키즘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나 생디칼리즘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나키스트 사상 중에서 제일 많은 세력을 보유하고 아나키스트의 주요 사상으로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나키즘 하면 이 사회적 아나키즘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아나키즘과 같이 부정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자 간의 위계가 존재하고
또 자본에 의한 여러 권위가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기관을 두고 통제 기관을 두고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은 아나키즘에 반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개인적 아나키즘은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이러한 형태를 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조류로서 환경적 아나키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산업화와 경제 또 자연의 파괴를 거부하면서 산업화를 주장한 공산주의적 아나키스트들에도 반대를 합니다. 현재 아나키즘의 세 번째 위치로 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으로의 해결을 주장하지요. 산업화와 기술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원시적 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 환경주의적 아나키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아나키즘 이러한 사상들도 있고 또 인식론적 아나키즘, 초월주의 아나키즘, 민족주의 아나키즘, 정강주의, 또 무장 아나키즘, 또 반란적 아나키즘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많은 사회운동과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키즘 사상은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를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나키즘 사상은 근본적으로 독재와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난 평등을 중시하면서 국가와 권력에 대한 반대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레닌주의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나키즘은 폭력의 성인과 폭력을 권장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나키스트 알렉산더 버그만은 카네기, 우리가 유명한 제철회사 카네기 제철회사의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잘 봤다시피 어열단은 일제시대 일본인 간부들을 향해 대암살 작전을 조직적으로 펼친 데서도 이렇게 폭력을 권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나키즘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한번 짚고 단계의 아나키스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와 유교, 도교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아나키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나키스트는 이회영, 유자명, 백정기, 정현섭, 박열, 하성우, 김종진, 유림, 하기락, 구성희, 박홍규 등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키스트 단체로는 흑색공포단, 어열단, 조선 무정부주의자연맹, 조선 에스페란토 문화사, 성구 독서회, 흑기연맹 등이 있었습니다. 초기 아나키스트로는 이얼규, 이정규 형제, 장자명 등이 있었고 유해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임정을 거부하고 아나키스트의 독자적인 길을 걸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이 적어서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흑기연맹이 모여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러한 신문에 난 기사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나키스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나키스트라는 그런 이론과 실제 행동에는 종종 괴리가 발생합니다.
합니다. 원래 이론과 실천에는 이러한 괴리 현상이 일어나죠. 아나키스트들도 그러한 괴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갈린 또 한국 전쟁 당시에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어느 하나의 체제를 강조받았던 아나키스트들도 자기들의 이론과 삶에 있어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들의 파란만장한 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아나키스트 살펴는 우리 신채호 선생과 유해영 선생님과 유자명 선생님 이렇게 쭉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아나키스트로 알려져 있는 것은 김원봉과 의열단이죠. 김원봉과 의열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1923년 상해 일본 총영사가 일본 외무 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의열단 단원이 1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이 얼마나 활동이 왕성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던 김원봉은 1926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세운 황포 군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또 군사 정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을 하죠. 그리고 이 당이 나중에는 조선민족 독립당을 창당하게 되어서 일제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열단이 밝힌 공약 10조가 있습니다. 그 공약 10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천하의 정의에 살을 맹렬히 실행키로 한다.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키로 한다. 정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위에 선의하고 단원의 의에 급히 한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의 의와 단원의 어렵다는 뜻이죠. 그것을 합쳐서 의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김원봉의 호로도 사용을 했죠. 의백 1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한다. 하시 하추에 매월 한 차례씩 사정을 보고한다. 하시 하추에 조의에 필응한다. 피사치 아니한 단에 지난다. 일이 구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 단위에 배반한 자는 처살한다. 이 의열단의 조직의 원으로 들어와서 의백정신을 가지고 일제에 맞서면서 이 의열단에 반대하는 사람은 처살한다라고 이렇게 공약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원봉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넘어가서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얘기가 붙습니다만은 우리가 김원봉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아주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 총수 장제서 지원을 받아 1932년 난징에서 군사 간부 육성을 위해서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김원봉 선생이 실용주의 사고를 둔 민족주의자이지 공산주의자는 절대 아니었죠. 김원봉 선생은 뼛속까지 이 민족주의자였다고 김구 선생이 이 얘기를 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민족주의 우파 세력의 지도자라면 김원봉은 좌파 세력의 한 축을 이룬 민족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왼쪽에 이 그림은 1938년도 10월 10일 조선의용대 창립 기념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의용군들이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의열단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을 나타냈었죠. 김구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이런 무력 투쟁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김문봉의 그 의백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협조를 하는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나갑니다. 김문봉은 이승만의 신당통치 제안과 임정 내에 파벌 싸움으로 임정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개조파와 제휴를 해서 창조파를 이제 몰아내고 임시정부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구 선생님도 의열단의 활동에 크게 고무되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무장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김문봉은 1944년 4월 군무부장이죠. 현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취임해서 조국 독립을 준비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하기 직전에 상해 임시정부 간부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문봉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오른쪽에 신익기 선생님, 조수왕 선생님, 김규식, 김구, 이시영 선생님이 쭉 우리가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김문봉 선생이 귀국을 해서 일본 형사들한테도 잡히지 않고 모욕을 당하지 않았는데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체포가 돼서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신문 기사가 왼쪽에 신문 기사가 1947년 3월 22일 김문봉 선생 등이 체포되었다는 경향신문 25일자 신문이 됩니다. 이때 선생은 미 군정청 수사과장으로 변신한 친일 경찰 출신 노덕술에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여기에 쭉 신문 기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신문은 노덕술의 재상을 샅샅이 까발린 서울신문 기사가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를 3분이나 고문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가했는지 유진홍이라는 독립투사는 노덕술을 이야기하면서 노놈이라 울부짖으면서 죽어갔다는 내용도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덕술의 한테 모욕을 당하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시다가 체포되고 또 그 부인 사모님 앞에서 끌려서 노덕술한테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어떠한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북으로 가게 되는데, 북으로 간 것은 혼자서 월북을 한 게 아니고 당시에 1948년 4월 9일 김구, 김규식 선생님들과 같이 남북한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 회의에 참석하고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북한에 남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초대 국가검열상,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감사원장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노동상을 지냈었죠. 1957년 9월에 노동상에서 해임되고 나서 1958년 9월에 조소왕 선생님의 장례식 때 참석한 뒤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소식을 모르죠. 그래서 국제간첩 혐의로 숙청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장제서에 서파이로 몰려서 수감됐다가 자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도 있고 해서 은퇴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재미나는 것은 놀라운 것은 노덕술은 훈장을 3개씩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김원봉은 훈장을 받지 못하고 이제 명예회복은 이제 했죠. 노덕수는 한국전쟁 때 공로로 3차례 훈장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50년 12월 30일과 1951년 7월 8일 화랑 무공훈장 4등급을 받았고 1953년 2월 15일에 충무 무공훈장 3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러한 노덕술의 훈장은 우리가 다시 뺏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훈장을 받고 버젓이 유공자 대우를 받아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에 거쳐서 가장 유명한 아나키스트는 하기락 박사가 있습니다. 허유 하기락 박사는 제 고향인 경남 함양군 안이면 출신입니다. 하기락 박사께서는 1946년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제 고향 안이에서 전국 아나키스트 대표자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권력 분산과 권력의 지방 분산과 자주연합을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이 조그마한 마을이죠. 면 소재지가 있는 마을인데 여기가 한국의 아나키스트 세계적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나키스트를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 향교에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알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아나키스트 우리 하기락 박사님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런 활동을 했냐고 아나키스트는 빨갱이지 않느냐 우리 하기락 박사님은 빨갱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사회주의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하기락 박사님께서는 얼마나 민족주의자고 우리 이 아나키스트의 활동을 위해서 헌신 노력했는지 그 자서전에도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1933년에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물론 서울에 학교 다닐 때도 일본에 항거해가지고 퇴학을 당하고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맡았죠. 그리고 나서 일본에 밀항해서 와세다 대학 문학부에 재학 중에도 항일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경북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를 하고 물리 대학장도 역임을 하셨죠. 그리고 1951년도에 중등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제가 다닌 안이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닌 그 시골의 면단위에 있는 안이 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되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안이 중학교는 우리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해서 아주 안이가 유서적으로 깊고 역사적으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선비의 고향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아나키스트의 세계적 성지로 남아있다는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87년 경북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법을 창설해서 고문을 역임하고 또 전국 아나키스트 대회장을 역임을 했고 1988년에는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를 서울에 유치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샌프란시스코 아나키스트 대회 기조 연설도 하셨고 1990년도에는 구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공식 초청을 받아서 소련을 방문을 해서 강연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유년기부터 키워온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고향 안위에 이렇게 후손들이 학덕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2002년도에 학일학 박사 학덕비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안위공원, 밤숲 윤림을 가는 길목에 안위공원에 이렇게 학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면장을 지낸 제 고향 친구에게 이 학덕비가 있는 줄 아느냐 하니까 지금도 이런 학덕비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나키스트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아나키즘을 빛낸 사람들은 이러한 학일학 박사님을 비롯해서 단재 선생님, 우장 이혜영 선생님이 이러한 한국 아나키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활동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일학 박사는 아나키즘 운동사 라는 아주 명절을 남겼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학일학 박사님 생전에 그 용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안삼동에 있는 세 개의 골짜기 중에 심진계곡의 심진동에 거기 일주문, 이 일주문 하나는 칡능쿨이고 일주문 하나 기둥은 쌀이나무로 되어 있는 장수사, 지금은 불이 타고 없습니다만은 장수사 일주문 앞에서 이렇게 고향에 계시는 분들과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요 사진은 영화 아나키스트 한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박열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아나키스트의 우리 학일학 박사님. 여기 학일학 박사님이 되겠죠. 신채호 선생님, 박열이 이렇게 있는 영화 그 포스터를 볼 수 있고요. 학일학 박사님에 대한 그러한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또 아나키스트를 연구하는 이제 후배 교수들이 허유, 학일학 선생, 자유 아나키스트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나키스트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사상적으로 그런 것은 이제 퇴조가 됐다고 알 수 있지만은 오늘날 형태로서 아나키즘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 정신과 함께 민족주의와 함께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학일학 박사와 신채호 선생님과 같이 나왔던 그 영화의 주인공 박열과 그의 부인 기네코 후미코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장면들, 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걸 다시 재현해 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 아나키스트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를 우리가 아주 감명 깊게 잘 봤고 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인이면서도 이러한 아나키스트로서 민족주의 또 박열을 도와서 우리 독립에 크게 기여를 한 공로로 유공자로 서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단재의 민족주의 아나키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재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재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었는데 어떻게 아나키스트로 이렇게 사상적 변천을 했는가, 그 사상적 변천의 경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첫 번째 단계가 애국 개몽 시기다. 그래서 1900년도부터 1910년도 후반까지, 그러니까 강제 병합이 되기 이전까지를 애국 개몽 기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 무장 투쟁 시기로 1910년부터 1923년까지
이제 조선혁명 선언을 김원봉이 의해서 조선혁명 선언을 쓰는 그 단계까지를 이제 민중 무장 투쟁 시기라고 하고 제 이제 3단계는 아나키즘 시기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923년부터 1936년 이제 순국하실 때까지를 이렇게 구분을 시기를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 개몽 시기 신체후의 민족 개념은 아주 고정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꾸준히 발전을 하는데 이 시기 민족 개념은 목적을 위한 수단의 의미로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의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민족주의자인가 아나키즘인가 그렇다면 아나키즘이라면 앞에 이야기한 사회주의인가 개인주의적인가 환경적 아나키즘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의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단재의 민족 개념은 우리가 조선 상고사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단재의 민족 개념은 아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바로 우리 민족주의 개념으로 바로 덩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단순히 현재의 나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발전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개념은 아의 생존과 자유를 찾기 위해 맞서야 하는 아에 대치되는 비아의 모든 투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의 확장으로 정의되는 민족의 개념은 연대 및 상호 부조론으로 설명되는 단재의 아나키즘과 민족주의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교차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단재의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아나키즘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호령 선생님은 단재의 생애와 사상을 그린 저술과 관련 문헌 또 자료를 조사한 데 근거해서 신채호를 단재 선생님을 아나키즘 수용의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나키즘에 입각한 민족 해방운동론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한국의 대표적 아나키스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채호 단재 선생님의 아나키즘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은 단재 선생님을 아나키스트로 인정하기보다는 아나키즘 방법론을 채택한 아나키즘을 수단으로 활용한 민족주의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1910년대 말부터 단재 선생님의 사상에 이제 아나키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부터는 아나키스트로 전환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나키즘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시기는 3.1운동 이후로 좀 더 앞당겨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단재 선생님의 사상적 변천 과정과 살펴볼 때는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1905년도 무렵에 황성신문사에 근무할 때
독곡 규수의 여기가 이제 학풍을 이제 이어받았다고 우리가 보는데, 장광서를 읽고 나서 아나키즘에 대해서 이제 감명을 받았고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아나키즘을 수용하기 시작해서 1923년도에 발표한 조선혁명 선언의 아나키즘을 집대성한 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1921년 이전부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앞당기는 이제 연구도 있다는 것이죠. 요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 최강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단제가 1921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발행했던 월간지 청고 2월호에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 단재 선생님께서는 아나키스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어 고노파 특김 지사지 감상이라 대어 고노파 특김 지사지 감상이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고노파 특김이 있는데, 고노파 특김이 누구냐?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크로포트를 한문으로 표시한 게 고노파 특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 크로포트킨을 죽음에 대해서 추모를 한 글이니까 이 청고의 편집장으로 있었던 단제가 그의 죽음을 추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러시아의 그 크로포터의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이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최강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제는 죽기 직전까지 아나키즘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1920년대 초에 발표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완성했던 저술들을 다시 아나키즘 사상에 입각해서 수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재되던 연재물들을 중단을 시켜서 보완을 해서 다시 기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아닌가, 그러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제는 우리 역사를 아나키즘 사관에 입각해서 다시 체계화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제 선생님께서 아나키스트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제의 아나키스트 사상, 아나키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단제 선생님께서는 정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바로 민중을 수탈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신 거죠. 민중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이 주인이 아니고 선원이 주인이듯이 정부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고 민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제 선생님께서도 국가주의를 처음부터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충신이라 함을 논의함이라는 글에서 국가주의를 제창을 했지요. 그래서 아나키스트와 만나서부터 이제 국가주의를 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국가라는 것은 민중을 수탈하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를 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제 선생님께서 일본 제국주의의 축출을 주장한 것은 한국 민중을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의 독립, 즉 민중을 수탈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는 인육 분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상당히 과격한 표현입니다만은 인육 분장소는 민중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지배층이 나눠 먹는 곳, 그걸 인육 분장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928년 4월 텐진에서 개최된 제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 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에서 정부를 지배계급이 무산 민중으로부터 약탈한 소득을 분배하려던 인육 분장소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재 선임에 있어서 민족해방운동은 조선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곧 민중해방이요, 아나키스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민중해방을 이루는 방법으로 조선 혁명선언에서 민중폭력선언을 주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민중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평등사회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에 제조한, 일본이 만들어낸 혁명 원인이 산같이 많이 쌓여 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은 살지 않으리라. 이러한 구호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관할한 정치가의 수단으로 막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단재 선생님은 민족 해방은 테러나 폭동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민중을 각성시키고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중과 폭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단재의 민중혁명, 직접 혁명론이죠. 단재는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대중투쟁이 아무리 대규모로 일어날지라도 폭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아무리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민중이 대규모로 참가하지 않으면 그 투쟁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혁명의 대본령이 민중이라는 거죠. 민중의 폭력 투쟁만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민중에 의한 폭력을 주장합니다. 단재 선생님의 민중 직접 혁명론은 바로 아나키스트들의 민중들의 직접 행동에 의한 사회 혁명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정치와 정치 혁명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재 선생님은 폭력 혁명론을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조선 혁명선언과 1927년을 전후해서 동방 아나키스트 연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제하에서 한국 무정부주의의 현실과 이상을 꿈꾸었던 것이죠. 단재 선생님은 양계초의 영웅주의, 크로포트킨, 이내 민중주의, 연민과 상호 부조론, 고덕효 수서의 폭력혁명론, 중국의 이석정의 생물학적 진화론 등을
융합을 해서 조선의 아나키즘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항맥으로 계통을 살펴보면은 고덕후 수서이의 이론과 학설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덕교 수서이는 우리 안중근 선생님을 아주 존경한 아나키스트 일본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 사상가들의 책들을 원서로 읽으면서 아나키즘에 대한 지식과 실천 방향을 이제 연구하신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단재 선생님의 아나키즘에 대한 사상과 이론 그리고 실천적 방법론들은 단재 선생님의 문학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 작품에서 살펴보면은 아나키즘 사상을 토대로 민중투쟁과 민족 해방을 추구하고 또 이상 세계를 지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민족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가치가 구현되는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은 단재 선생님의 민족 해방 운동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꿈 하늘에서 그러한 사상적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중 무장 투쟁 시기에 단재 선생님의 민족 개념이나 사상적 흐름이 이 꿈 하늘과 청고 조선 혁명 선언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 그 중에서도 몇 편들이 보면 제가 소개한 것들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폭력을 권장하고 폭력만이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의 시에서도 목적이 정당하면 모든 수단은 다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폭력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재의 시작품들은 한국 근대 시사에서 민족의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냈죠. 그 시들 중에서도 아나키즘 사상이 배어 있는 것은 칼부름이나 하늘북, 한나라 생각,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살펴본 청고송, 한나라 생각,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면서 읊었던 시, 무궁화의 노래, 너의 것, 독립자유의 노래 등의 그 내용들이 잘 서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과 아나키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 혁명 선언서가 됩니다. 약상 김원봉 선생이 1923년도에 북경에 머무고 있는 단재 선생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의열단의 정신을 글로 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을 따라서 단재 선생님이 상해로 같이 가서 폭탄 만드는 그 시설도 이렇게 살펴보고 한 달 동안 여간에 기숙을 하면서 의열단 선언문을 작성을 하죠. 그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 됩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인쇄를 해서 살펴하고 또 그것을 단원들의 필독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의열단들이 거사 후에
이 선언문을 읽고 남기고 또 뿌려서 거사의 뜻을 전달하는 데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조선혁명선언서의 내용은 깁니다마는 해설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혁명의 본령이 민중이고 또 혁명의 유일한 무기가 폭력이다. 그래서 폭력으로서 일본의 한거를 해야 된다. 무장투쟁론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에서 주장한 민중 직접 혁명론은 민족주의의 아나키즘을 접합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입장을 취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아나키스트들의 테러 활동을 민족해방운동의 수단으로 차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보면은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닐 줄 알진대 민중적 파괴 앞에서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 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 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내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무 다리 위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하여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 직접 혁명론을 통해서 단재가 꿈꾸었던 사회는 무엇인가? 영원한 자유인 단재가 꿈꾼 세상은 바로 대동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민중이 폭력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사회는 고유적 조선, 고유한 우리 조선입니다.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풍요가 넘치는 조선, 자유적 조선, 민중적 경제, 민주적 사회, 민주적 문화의 한국 사회로서 빈부의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였습니다. 단재가 꿈꾼 사회는 바로 대동사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감옥에서도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나키스트 운동과 역사 연구에 매진하고자 마지막 한 올의 불꽃까지 불태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단재와 아나키스트 활동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그 핵심 정신 이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단재 선생님께서 얻고자 했던 미래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재 선생님의 아나키스트 활동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면 첫 번째 단재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지금도 단재 선생님은 문중이나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절대 단재 선생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아무리했던 그 당시에 대개의 지식인들은 무정부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무정부주의와 이런 사회주의가 이렇게 좀 혼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를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계급 철폐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조금 표방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또 단재 스님께서도 계급 투쟁이나 평등 같은 주장을 또 많이 밝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아나키즘을 우리 조선식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첫 번째 아나키스트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우리 조봉암 스님 같은 경우에도 초대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하고 농지개혁을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약상 김원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 지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회주의에 덫을 씌워서 그렇게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재는 한국의 대표 민족주의자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재에 대한 연구 내지 민족주의자로서 각광을 받았던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70년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일본 관동군 장교였던 이제 이력을 감추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제 표방하게 되죠. 그 당시에 민주화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를 이제 반대를 하고 저항하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반민족성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강권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민주화 세력들의 사상을 실천에 옮긴 저항적 지식인의 표상인 신채호 선생님을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이승만 정권 때 탄압을 받았던 단재 선생님과 그 유가족들이 또 박정희 시대에 와서 오히려 단재 선생님이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렇게 아주 아이러니한 이러한 이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랬던 저랬던 단재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나키즘을 얘기하니까 단재 선생님은 아나키즘 수용의 이제 선구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980년대 초까지 신일철 선생님과 장을병 선생님, 신용화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단재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단재 선생님의 아나키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단재 선생님이 민족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아나키즘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키즘에 입각한 민족해방운동론을 체계화했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단재 선생님은 아나키즘
수용의 선구자이고 아나키즘에 입각한 민족 해방 운동을 집대성한 인물로 한국의 대표적 아나키스트라고 명명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재 선생님은 민족주의를 넘어서 전 세계 인민의 평화를 주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주장하신 분이다. 가장 먼저 민족주의를 표방했고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 인민의 평화를 주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단재 선생님의 국제연맹에 대한 감상에서 민족 자결이 실행되면 대소가 서로 인정되고 강약이 서로 의지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인바 이것이 바로 세계 인민이 평화회의에서 바라는 바다. 이렇게 국제연맹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통한 세계 평화를 밝히신 것이죠. 민족주의를 넘어서 전 세계 인민의 평화를 염원한 그러한 단재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그런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3.1 혁명이 일어나고 또 해방이 되고 또 우리가 만세 시위를 하고 해방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기쁨도 잠깐 뿐이었죠. 그래서 그 분단과 한국 전쟁에서 이 아나키스트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남북한 대치로 인해서 그러한 이데올로기 이 대립에 의해서 아나키즘이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매도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나키즘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였고 아나키즘을 우리 조선의 아나키즘으로 집대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선생님은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불교가 돼야 되는데 불교가 한국이 된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아나키즘도 우리 조선의 아나키즘을 창시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키즘 시기에 단재 선생님은 아나키즘 사상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선의 아나키즘을 창시하신 것이죠. 단재의 아나키즘은 테러리즘과 상호부조인데 이 개념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신 것입니다. 아나키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수용을 하신 것이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면 이 목적은 무엇인가? 약소 민족들이 상호 부조하여 강한 적을 향해서 직접 폭력 혁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론을 정립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재식 조선주의로서 아나키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상적 발전, 변천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 형태의 아나키즘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나키즘에 투영된 민족의 개념과 또 아나키스트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재 스님께서 얘기하는 오늘날의 조선주의적 아나키즘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저는 촛불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함성을 올렸습니다. 깃발을 올렸습니다. 촛불 혁명의 완성,
아직 끝나지 않은 촛불 혁명이 바로 오늘날의 단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나키즘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단재와 아나키즘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에는 제8편 북한과 단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단재와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북한에서는 단재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단재 선생님의 문학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